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여자이고 30대 후반입니다. 이런 공개적인 공간에서 이혼 사연을 올려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가 어젯밤 아빠 꿈을 꿨는데요. 우리 아빠는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좀 빨리 단명하셨어요. 그래서 더 어젯밤 꿈에서 본 아빠가 더 반가웠고 보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다시 떠오른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사연을 써보려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도려내고 싶은 한 부분을 용기 내서 들려드리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한때 의사를 준비했던 저는 의대생으로서 유학까지 다녀오며 공부하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급하게 대기업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유는 아빠의 건강 악화로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의학 공부를 마음 편히 하기에는 아빠 병원비를 엄마 혼자 부담하기엔 너무 버거웠으니까요. 한참 의대생일 때 대인관계가 좋은 편이었는데 그 인연 덕분인지 제가 의사의 꿈을 포기하는 걸 주변 동기나 선후배들이 많이 안타까워해줬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병원장 아들이었고 우리 학교 선배의 친구였더군요. 남편은 병원장 아들이었지만 병원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처럼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저와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에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인연으로 저와 남편은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시집 잘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 제가 결혼할 때 사람들이 다 저보고 땡 잡았다고 했거든요. 사실 저도 초반에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 친정 부모님도 사위를 과분한 존재로 생각했었습니다. 일단 저와 친정 부모님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건 남편의 배경보다는 지극한 효심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어른에 대한 마음가짐이 참 기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른한테 예의가 바르면 됨됨이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 사람의 인생 모든 걸 낱낱이 알아볼 수 없었기에 사람을 판단하는 데에 그것이 최선이라서 봤습니다. 결혼을 마음먹게 된 이유가 그게 제일이었어요. 남편의 효심은 우리 친정 부모한테까지 뻗쳤는데요. 아빠가 그때 간경화라서 몸이 급격히 안 좋았습니다. 남들은 아빠가 사위 데리고 술도 같이 한잔하면서 딸 부탁하고 술친구도 하고 그러던데 아빠는 사위한테 그렇게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다른 방법으로 아빠와 말동무가 되어주었는데요. 남편이 시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우리 아빠를 시부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리고는 시부가 병원장으로서 우리 아빠를 많이 신경 써줬고 남편은 퇴근하고 시간 내서라도 병원에 들러서 우리 아빠에게 얼굴을 비췄습니다. 시부 병원이 남편 집 가는 방향에 있어서 남편이 병원을 더 잘 들여다볼 수 있었죠. 처음엔 너무 관심을 과하게 줘서 괜히 남편한테 부담될까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저 좋아해서 한다는 말 때문에 더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써주니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웠는지 모르죠. 당연히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다 할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제가 의료계에서도 일했고 대기업에도 종사하고 있으니 자기네 집안과 찰떡궁합이라면서 좋아해줬어요. 그런데 대체 어찌 된 건지 결혼을 하고 나니까 도드라지게 제 심기를 건드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시모였어요. 시부도 괜찮고 남편도 괜찮았는데 유독 시모만이 성질머리가 구시대적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 기준에서 시모는 다소 조선시대 발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만 말해도 알아듣는 며느리분들 계실 겁니다. 앞뒤 꽉꽉 막혀서 그저 보복 심리로 옛날 며느리상을 밀어붙이는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저를 너무 괴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주로 어떤 식이었냐면요. 일단 저희 친정집 얘기부터 들어보시고 비교해보세요. 친정을 찾아가면 부모님은 우리 남편을 볼 때마다 늘 부둥부둥해주고 잘 챙겨줍니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저희는 주로 병원을 찾거나
아니면 엄마 혼자 있는 친정집을 방문했거든요. 병원으로 가든 집으로 가든 친정 부모님은 저랑 남편이 괜히 마음의 부담을 느껴서 힘들까봐 한 번도 자고 가란 말 한 적 없었고 더 있다 가라며 붙잡은 적도 없었습니다. 섭섭할 만큼 또 언제 올 거냐고 물은 적이 없었죠. 친정 부모님도 분명 우리랑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을 거예요. 부모들 마음이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은 꼭 2~3시간 얼굴 보는 걸로 족하다며 빨리 헤어지려고 했고 그걸로 모자라 가끔씩 우리에게 와준 걸로 고맙다며 용돈도 주고 식사도 대접해 주었어요. 저랑 남편은 친정 부모님한테 가면 그저 품 안의 새끼들이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제가 더 시댁을 조선시대 발상에 갇힌 곳처럼 갑갑하게 느꼈는지도 몰라요. 시댁은 친정과 완전히 반대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간섭이랑 잔소리는 기본이었고 희한하게 며느리에게만 계급을 나눴습니다. 가장 하찮게요. 우선 시모가 남편과 저를 대놓고 차별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할 일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하겠죠. 시모가 그런 시집살이를 당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명절 때면 시댁에 내려가는 것까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댁에 가서 무조건 1박 2일 자야 하는 건 좀 힘들었습니다. 우리 집이 시댁과 그리 먼 곳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시모는 원래 시댁에서 자는 게 도리라고 고집을 엄청 부리세요. 그러면서 친정에 가는 건 그렇게 눈치를 주셨죠. 그래도 친정에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땐 3박 4일 통째로 시댁에 잡혀서 일을 해야 했거든요. 그땐 친정에 아예 못 가서 친정 부모님한테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친정 아빠가 몸이 성치 않아서 같이 있을 수 있는 한 무조건 가족끼리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서 더 속상했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제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좋았을 제 마음을 이해해 줬습니다. 그래서 2번 다신 명절 통째로 날리는 일 없도록 남편과 잘 합의 봤어요. 첫 명절엔 시모가 갑자기 아픈 바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저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 줬죠. 아마 그 뒤로 시모가 제게 친정 가는 걸 더 눈치 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시모는 손주 문제 가지고도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날엔 아예 나를 잡아서 귀에서 피가 날 만큼 주야장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랑 남편이 일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었을 시기라서 아직 아이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러한 생각을 남편과 제가 각각 시모한테 전달했는데도 시모는 저희 입장을 들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결혼 반개월 지나고부터 거의 매일 저녁 전화를 해서 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야.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면 낳아야지.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너는 대체 왜 그 축복을 미룬다는 거냐? 나중에 나이 들어봐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여자 된다고. 어머님, 그것도 준비가 됐을 때 만들어야 축복인 거죠. 저랑 남편이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아이 만들면 저 일 쉬어야 되는데 그럼 남편 혼자 나가는 돈들 감당해야 된다고요. 저희 아빠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까지 낳으라뇨. 얼마나 빠듯하겠어요. 너는 어떻게 그냥 좀 한 번에 알겠다고 하는 법이 없니? 다 시끄럽고 우리도 손주는 봐야 할 것 아니냐. 솔직히 올해는 안 넘겼으면 싶구나. 나도 손주 한 번씩 봐주고 하려면 하루라도 기운 있을 때 해줄 수 있다고. 제가 시모한테 내 자식 봐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따로 육아를 부탁할 것도 아니었는데 시모는 자기 멋대로 거들먹거리며 제게 현명한 판단을 하라 지적했습니다. 마치 아이를 늦게 낳으면 제 손해라는 걸 강요하고 싶은 듯 보였죠. 저는 책임감 없이 아이 낳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보단 기본적인 기반은 쌓고 전진하고 싶었어요. 안 그래도 아빠 건강이 갈수록 안 좋아지던 때라서 예민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무슨 아이를 만들겠습니까?
제가 같은 답을 몇 번이나 했는데도 시모가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전화질을 해대니 도무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디 털어낼 수 있을 곳이 있나요? 그나마 말해봤자 남편한테 하소연하듯 얘기할 뿐이었는걸요. 남편한테 얘기한다 한들 남편이 시모에게 경고를 주는 것도 아니었으니 스트레스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또 그랬구나. 나한테는 그런 소리를 안 하니까 내가 엄마한테 먼저 얘기하기도 애매하네. 괜히 엄마한테 손주 얘기 좀 그만하라 했다가 당신한테 불똥이라도 튈까 싶어서 못하겠어. 당신 안 그래도 힘든데 우리 엄마가 성질까지 부리면 더 벅찰 거 아니야. 나도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다 이젠. 그냥 아빠 걱정만 하고 싶은데 자꾸 어머님이 중간에 정신을 회방 놓아서 요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어다니는지도 모르겠다니까. 어머님 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지?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그럴 리가. 그랬으면 진작에 결혼 방해했지. 지금 당신 상황이 힘들어서 그런가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하려는 것 같네. 일단 임신 부부는 내가 대신 고민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남편까지 저를 들들 볶았다면 정말 정신을 못 차렸을 텐데 그나마 남편이 제 투정을 다 받아줘서 숨 쉴 작은 구멍 정도는 집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친정아빠의 건강이 더 안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부터 자주 병원을 방문했어요. 특히 평일에는 퇴근하면 거의 무조건 병실에 들렸다가 귀가했습니다. 이건 남편도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 후까지 함께 해주는 부분이었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엔 남편이 시모한테 연락이 왔는지 볼일 있다고 병실에 못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 친정 부모님 만나 뵈러 또 아빠 병실을 찾았죠. 그런데 하필 그 타이밍에 시모가 우리 신혼집을 찾아왔나 봅니다. 남편이 시댁을 방문하는 건 줄 알았는데 시모가 저희 집으로 오는 거였더라고요. 남편은 제 생각해서 제가 친정아빠한테 가 있도록 일부러 말을 안 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화 받기 전까지만 해도 시모가 저희 집에 있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다. 너 지금 어디니? 시간이 한참 늦었는데 집에 안 들어와서 전화해본다. 우리 아들은 벌써 들어와서 씻고 있거든? 언제 들어올 거니? 아, 어머님, 지금 저희 집에 계세요? 연락도 없이 오셨네요. 남편한테 들은 얘기가 없어서 어머님 계신 줄 몰랐어요. 저 지금 아빠 병실에 와 있어요. 아무래도 당장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여기서 저녁 먹고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거기서 저녁을 먹겠다고? 그럼 나랑 우리 아들 저녁은 어쩌고? 난 당연히 너 오면 저녁상 받아 먹을 줄 알고 빈손으로 왔단 말이다. 나더러 여기까지 와놓고 쫄쫄 굶고 가란 말이니? 갑자기 전화해서 웬 밥 타령인지. 남편한테 용건이 있어서 찾아온 거면 남편한테 밥 얻어먹으면 될 것을 왜 저한테까지 전화해서 마음 불편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평소에는 저희 집 물건 잘만 뒤지고 냉장고 점검도 불시하면서 좀 만들어 먹던가 아니면 사서 먹으면 되지 않나요? 제가 없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원래 제가 시모에게 식사를 늘 대접했던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더 느닷없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시모한테는 감히 안주인되는 여자가 자기 남편의 끼니를 안 챙겨주고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다는 것이 용납 안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모는 한번 마음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더니 그 뒤부터는 작정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를 여태 남편 밥도 안 해먹인 파렴치한 마누라라고 보았죠. 그래, 내 아주 잘 알았다. 친정만 들여다보느라 네 신랑 쫄쫄 굶는 건 신경도 안 썼나 보구나. 네 시애비가 네 아빠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는 줄도 모르고 감히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거지? 어디 지금처럼 계속 친정만 챙기면서 살아봐라. 시모는 그렇게 삐쳐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친정엄마가 그걸 용케 알아보고는 집에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얼른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저녁 먹기로 한 상황이었는데 시모 때문에 기분을 망치는 바람에 엄마 마음까지 불편하게 만들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고작 자기랑 남편 밥 안 차려줬다는 것 때문에 말이죠. 저는 그것이 좀 짜증이 나서 그냥 시모를 잠깐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시모도 예의 없이 제 기분대로 행동하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그러고 싶었어요. 물론 시모 말대로 시모 덕분에 친정아빠가 병원장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긴 했어요.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시모와 노예 계약을 위한 조건은 아니잖아요. 저는 저희 친정아빠를 위해 시댁에서 주신 은혜에 대해 반드시 보답할 거였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시댁의 노예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엄마한테 신경 안 써도 된다 하고 약속대로 저녁을 먹으러 갔죠. 일부러 친정 부모님과 더 긴 시간을 보낸 후에 귀가를 하였습니다. 솔직히 시모가 집으로 돌아갔길 바라는 마음에서 늦게 귀가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귀가하니까 시모가 자고 간다면서 안 자고 집에 있더라고요. 뛰는 제 위에 나는 시모가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시모가 어둑한 거실을 누비면서 제가 오기만을 두 눈 뜨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시모한테 피곤한 낯짝으로 인사를 하니까 숨 돌릴 틈도 안 주고 공격을 하대요. 막 집에 들어온 저보고 친정 부모는 잘 만나고 왔냐고 하는 겁니다. 말투가 어딘가 모르게 안 입고 온 분위기를 풍겼어요. 그 느낌을 보니까 또 무슨 말로 사람 심기 건드릴까 싶더라고요.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시모 잔소리를 잠자코 들었는데요. 어쩜 갈수록 신박하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지 몰라요. 저리 부모 마음을 몰라서야. 여자는 출가 외인이란 말 알지? 너네 부모 쪽에서도 딸이 결혼해서 잘 사는 걸 원하지 자꾸 찾아오는 거 안 좋아해. 네가 영 눈치 없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다. 듣자마자 이건 또 무슨 해괴한 세뇌인가 싶더라니까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품에서 떠났다고 영영 안 보길 원하겠습니까? 시모는 제가 자기보다 젊다고 뭣도 모르는 여자인 줄 아나 봐요. 그런 소리 하면 제가 식겁해서 출가 외인 신세를 받아들이기라도 할 것 같나 보죠? 왠지 시모의 신보가 짐작이 되어 더 기가 막혔는데요. 시모의 방정맞은 입은 정도를 모르고 결국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 앞으론 친정 가지 마라. 너네 친정만 챙기지 말고 남편을 챙기라고. 넌 결혼한 순간부터 남편 사람이라는 거 모르니? 세상 천지 어느 며느리가 너처럼 매일 친정에 들러붙어 있나 둘러봐라. 나 같은 시어머니는 양반인 거야. 안 그럼 너 진작에 맨발로 쫓겨났어. 시모는 감히 저더러 앞으로 친정을 가지 말라 선언했고 가더라도 무조건 자신의 허락을 받은 뒤 다녀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곤 제가 무슨 남편 소유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제가 시댁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해댔죠.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다 있나 싶었어요. 안 그래도 아빠가 그 전날 새벽 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그날 얼굴 보고 엄마 마음 달래주고자 저녁 먹고 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딴 소리를 듣자니 심지어 평소 제가 싫어했던 사람이 짓거리고 있으니 짜증나서 저 끝내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왜 본인 처지는 모르세요? 요즘은 남자도 출가 외인인 거 몰라요? 어머님이 이렇게 멋대로 출가 외인 집 찾아오는 거 간섭이고 오지랖이거든요. 뭐야? 간섭? 감히 시애미가 훈수 두는 걸 간섭이라고 해? 너 가정교육 좀 다시 받아야겠다. 원래 며느리는 시집 오면 시애미한테 다 새로 배우는 거야. 교육은 어머님이 더 배우셔야겠어요. 제발 뉴스라도 보세요. 명절에 인사도 안 가려는 자식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사까지 싹 다 없애자고 남편 종용하기 전에 적당히 하세요. 남편도 어머님 품 떠나서 제 사람 된 자식이니까 집착 좀 그만하시고 계속 찝쩍거리실 거면 제가 뭘 하든 신경 끄시던가요. 제발 좀 하나만 하시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목청을 크게 높여본 적은 그날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저 때문에 혈압 올라 보이는 시모를 내버려 두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방에 있던 남편이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난 후 제가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겁니다. 한번 폭발한 감정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어요. 저는 소리내어 울면서 남편한테 하소연하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날 낳아준 부모님한테 평생 가지 말라는 게 할 소리냐고. 내가 왜 우리 부모님이랑 생이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할 바엔 그냥 이혼하고 말 거야. 제 말에 당황한 남편 또한 21세기에 친부모와 생이별시키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한참 저를 달래다가 밖으로 나갔어요. 시모랑 대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시모가 본인 성질을 감당 못하는 건지 중간중간 큰 목소리가 나기도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저와 못 만나게 하는 덕에 시모가 안방으로 쳐들어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모는 그날 우리 집에서 자지 못하고 결국 남편이 댁으로 바래다 줬어요. 새벽에 괜히 남편만 고생을 했죠. 그 뒤로 시모가 저희 집에 왕래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약간의 변화는 있었어요. 시모가 저희 집을 찾아오더라도 저를 건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뭘 하든 잔소리하는 사람이었고 그 시선을 제 뒤통수에 붙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자유롭게 내버려 두셨죠. 그렇다고 저랑 사이가 완만했던 건 또 아니었어요. 좋게 말해서 자유롭게 내버려뒀다고 한 거지 사실 저를 투명인간 취급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인사를 해도 무시했고 식사를 준비해도 겸상을 안 했습니다. 그럴 거면 우리 집에 왜 자꾸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 먹을 반찬과 밥을 따로 챙겨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찬밥이랑 젓갈만 먹었어요. 어찌 보면 시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너무 신경 쓰이는 행동이었지만 신경 써달라고 발악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신경을 꺼버렸습니다. 저도 시모를 투명인간 취급했더니 신기하게도 시간 지날수록 마음이 점차 편해지더군요. 그렇게 좀 잠잠한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역시 한 번 원흉은 영원한 원흉인가 봅니다. 어느 주말 아침에 또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엄마가 저랑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싸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로 아침상 차리려고 냉장고 뒤졌는데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분명 잘 보이는 곳에 놔뒀기 때문에 못 찾을 리는 없었고 저 아니면 손댈 사람도 딱히 없어서 사라질 이유도 없었거든요. 근데 신기루처럼 없어졌길래 참 귀신 고칼 노릇이라 생각하면서 냉장고를 뒤졌는데요. 그때 시모가 어슬렁거리며 뒤늦게 주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설마 싶은 불길한 촉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모한테 다짜고짜 반찬 어디 갔냐고 물어봐 버렸어요. 아, 그거? 곰팡이가 폈는지 냄새가 이상해서 다 갖다 버렸다. 대체 얼마나 묵혀뒀길래 음식 썩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처박아 둔 거니? 친정 신경 쓰느라 이젠 집안일까지도 점점 뒷전되는 거냐? 뭐라고요? 반찬이 썩다뇨. 그거 엊그제 챙겨온 건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남편 좋아하는 반찬까지 챙겨서 주신 거라고요. 응? 엊그제? 그럼 포장이 허술했나 보네. 분명 쉰내 났었어. 근데 앞으론 너네 엄마한테 그런 거 싸주지 말라고 해라. 내가 조금 맛보니까 간이 옳지도 않고 속만 버리겠더라. 그리고 너도 친정엄마한테 반찬 받아오는 습관 버려. 안주인이 직접 음식을 할 줄 알아야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 저를 두고 시모는 신이 나서 입을 나불거렸습니다. 나중에 애 낳으면 애 밥도 친정엄마한테 해달라고 할 거냐면서 끝도 없이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동안 제게 시비 못 걸어서 어떻게 참았나 싶을 정도로 악담이 소시지처럼 줄줄 잇따라 나왔죠. 그걸 듣는데 그동안 마음이 괜찮은 줄 알았던 저는 괜찮은 게 아니었단 걸 깨달았어요. 그저 우라가 내면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아침부터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던 저는 더 이상 시모가 시모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침상이나 차리라며 제게 밥주걱을 쥐어주는 시모에게 더는 참지 못하고 주걱 냅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곤 제 분에 못 이겨 아악 소리 지르니까 시모가 놀라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저더러 정신 나갔냐고 하대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다가가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엔 손주 코빼기도 안 보여줄 테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어머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손주 볼 팔자 못 되고 시어머니 대우받을 팔자 못 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냥 이대로 뒤치다꺼리 받아줄 자식 하나 없이 외롭게 늙다 가도록 만들 거라고요. 저도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사람이 감당 못할 화를 느끼면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주체 못할 만큼 떨린다는 것도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정말 다신 느끼고 싶지 않을 최악의 감정이었죠. 저는 그대로 겉옷만 챙겨서 친정 부모한테로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보니까 눈물이 나서 엉엉 울면서 또 하소연해 버렸어요. 부모님은 병원장인 시부에게 감사해서 사돈으로서 잘하고 싶은데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 가슴 미어지게 미안해서 이도저도 반응하질 못하셨어요. 전 그게 또 제 나름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죄송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볼 걸 하고 뒤늦게 후회를 했죠. 그런데 제가 결국 시모를 화날 대로 화나게 했는지 결국 일이 커져버렸어요. 시모가 개념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상상 이상인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어떻게 해볼 심산으로 친정아빠 병실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당장 내 남편 병원에서 나가요. 내가 전현하는 꼬락서니 때문에 도무지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네요. 감히 시애미한테 저주를 퍼부었으면 그만한 대가 받을 각오는 했겠지. 시모는 저의 건방이 하늘을 찔러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며 막무가내로 저희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마침 남편이 따라온 터라 남편이 시모의 몸부림을 막고 있었어요. 저 또한 나가서 얘기하자고 시모를 밖으로 내몰았고 결국 이 소란이 병원장한테 올라가 시부까지 등장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시부가 등장하자 시모는 저랑 남편을 뿌리치고 지원군을 얻었다는 듯 바로 시부의 팔짱을 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사태질을 하면서 목청을 높였어요. 저 사람들 당장 내쫓아요. 우리가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잘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주제도 모르고 기어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를 호구로 본 것 같으니까 우리한테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자고요. 조용히 안 해?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몰라서 소란이야? 이 병원에서 당신 얼굴 모르는 직원들이 없는데 쪽팔리게 이럴 거야? 다 큰 어른이 돼서 말이야. 어디서 애들이나 하는 짓을 하고 있어? 여보, 내가 방금 집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아요? 당신 며느리 되는 년이 나보고 평생 외롭게 늙어 죽을 팔자로 만들 거라고 악을 썼다니까요? 시부는 시모의 가벼운 입을 틀어막으면서 일단 병원장실로 가자고 주위 시선들을 피했습니다. 시모는 당장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시부가 되레 자기한테 소리치니 좀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다 같이 시부 원장실로 간 저희는 그곳에서 시부에게 다시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거기서 당연하게 시모가 먼저 발언권을 낚아챘죠. 시부한테 또 한 번 우리 아빠를 당장 쫓아내라고 소리쳤습니다. 시부는 정신없는 시모 얘기보다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저는 시모가 친정엄마 반찬을 허락 없이 버린 것부터 제가 겪은 일들을 전부 얘기했죠. 상황을 모두 들은 시부는 더욱더 시모를 다그쳤습니다. 다짜고짜 우리 아빠를 내치라는 시모의 발언에 그게 지금 말이 되냐고 철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시모에게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시모는 자기 입맛대로 상황이 안 돌아가자 또 자기 성질을 견딜 수 없었나 봐요. 도무지 저의 버르장머리를 견딜 수가 없다면서 갑자기 저한테 달려와 머리채를 잡아뜯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병원장 3호고 내 아들이 병원 건물 물려받을 사람이야. 감히 니까짓게 우리 집안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너한테는 내 재산 한 푼도 못 줘. 누가 재산을 달라 했나요? 대체 왜 자꾸 자기 망상에 빠져서 저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이랑 시부도 시모가 이렇게까지 누굴 미워하는 건 처음 봤는지 말리면서도 많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엉망진창인 꼴로 오열을 하였어요.
제 처지가 서럽더라고요. 제가 뭘 바라고 가지려다 무너져서 이 꼴이 됐다면 어느 정도 제 처지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저 아무리 생각해도 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거든요. 억울해서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이런 감정으론 도무지 친정 부모님한테 갈 수가 없어서 끝내 인사도 못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모는 시부한테 잡혀서 우리를 따라오지 못했어요. 집에 온 저희의 기분은 그야말로 먹구름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도 그동안 저랑 시모 사이에서 많이 힘들어했더라고요. 그건 미안했어요. 근데 그 때문에 남편이 제게 하는 말은 좀 서운했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러냐? 둘 다 왜 그래? 그냥 좀 서로 양보하고 지낼 순 없는 거야? 사람 대 사람이잖아. 뭐가 문제라서 그게 안 되는 건데? 엄마는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 쳐. 당신은 엄마보다 젊고 훨씬 깨어있는 사람이면서 왜 이렇게 답답한 짓만 해? 뭐?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막말로 당신이 중간에서 잘했으면 어머님이 당신 무서워서라도 저런 식으로 못했겠지. 나만 이 관계에 대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 당신 엄마잖아. 당신 엄마가 이유 없이 나한테 시비 걸고 있는 거 보면 좀 나서서 방패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라고. 뭐 장인어른 장모님이 무조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웃는 낯으로 만나는 줄 알아? 나도 가끔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오면 다 짜증나고 귀찮을 때 있어. 근데도 티 안 낸다고. 야, 비교할 걸 비교해. 당신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지? 나는 회사에서 받은 것만큼 당신 엄마한테서 더 받아. 당신도 당신 엄마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람인지 눈으로 보고 듣고 했잖아. 근데도 내가 이해 안 된다는 거야? 나도 이제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살래. 당신이랑 엄마가 싸우든 말든 신경 안 쓸 거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 언제는 신경 쓴 것처럼 얘기한 것도 좀 웃기더군요. 아무튼 남편이 저와 시모의 갈등을 그저 관찰자 시점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이유는 매번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했었는데요. 저는 그걸 괜히 불똥 튈까봐 핑계댄 거 아니냐고 마지막까지 지적하며 자각시켜 주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대답도 안 하고 거의 포기하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어요. 자기는 그놈의 중립 지키느라 아무것도 안 하고 보기만 했으면서 뭐가 그렇게 지친다고 울상을 짓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시모가 한참 제게 난리칠 땐 이혼 위기가 왔어도 친정아빠 생각해서 버틸 만큼 버텨보고자 했는데 남편이 대놓고 포기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니까 그땐 정말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아무리 저희 부모님께 잘했어도 결국엔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인데 제가 그걸 망각했던 것 같아요. 부부가 되는 순간 남편이 제 사람인 줄 알았고 제 가족인 줄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혼자 의지했고 기대했는데 역시 핏줄로 연결된 가족은 이길 수 없는가 봅니다. 그날이 남편한테 가장 크게 실망한 날이었어요. 저는 그 뒤로 남편에게 더는 바라지 않았고 남편과 싸우려 들지도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당장 이혼을 마음먹진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게도 저희 아빠 건강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셨거든요. 이혼이 결코 가벼운 사항은 아니잖아요. 컨디션 조절이 중요한 아빠에게 딸의 이혼이란 상처를 안겨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빠를 위한 길인 줄 알고 욕심냈던 제 마음이 오히려 아빠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상황이 닥쳤는데요. 어쩌면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건 저 때문이라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건 제가 정말 이혼을 결심한 이유와도 같습니다. 결정적인 이유엔 당연히 시모란 존재가 있었고요. 그날의 시모는 아직도 제게 괴물처럼 소름 끼치게 남아있어요. 우선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온 건 바로 친정아빠가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앞서 시모가 저희 아빠 병실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 말씀드렸잖아요. 시모가 그 난리를 친 후 친정아빠는 이틀 뒤 급격하게 컨디션 저조가 찾아왔어요. 그때만 해도 고비를 지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는데 또 고비를 맞게 된 셈이었죠. 숨이 겨우 붙었는데 다시 호흡장애가 찾아왔다고 이해하시면 편하시겠네요. 고비를 한 차례 넘겼을 때보다 몸이 더 안 좋았던 아빠는
끝내 뒤이어 찾아온 고비까진 이겨내지 못했던 거예요. 의사들이랑 시부까지 나서서 애썼지만 결국 가족들이랑 인사도 할 시간 없이 그렇게 갑자기 떠나셨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 떠나서 더 마음이 아팠던 아빠의 죽음, 그리고 아빠의 사망 선고가 내려진 순간 혼절해버린 엄마까지. 그 소식을 한꺼번에 접했을 때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불행하고 슬픈 처지인 줄 알았을 만큼 괴로웠어요. 그래도 남편이 장인어른에 대한 정은 있었기에 함께 눈물은 흘렸습니다. 남편 또한 아빠가 눈을 감기 전 식구들의 난잡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떠난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무겁다 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많이 실망했다는 거 알아. 그래도 장인어른 가시는 길만큼은 서로 얼굴 붉히지 말자. 나 3일장 내내 당신이랑 장모님 잘 챙기고 싶어. 장인어른한테 부끄러운 모습 만회하고 싶다. 남편은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우리가 서로를 미워해서 싸웠던 게 아니란 걸 그때 좀 객관적으로 깨달았었네요. 아빠가 돌아가신 그 순간만큼은 이혼을 하고자 하는 제 마음도 지쳤던 남편의 마음도 잠깐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부부로서의 초심을 보이는 것이 온전히 고인된 아빠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런 마음이 길게 못 갔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마저도 근원은 시모였습니다. 엄마가 혼절하는 바람에 장례식장은 저랑 남편이 준비를 했어요. 시부 병원과 연계된 곳이라서 시부 덕분에 비용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친정엄마는 시부가 간호사들한테 부탁해 신경 쓸 테니 저더러 장례식에만 집중하라 하더군요. 감사했죠.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시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정말 미안한데 아무래도 네가 좀 와봐야겠다. 안사돈 진정시켜줄 사람이 너밖에 없을 것 같아서. 엄마가 깨어났다는 사실에 저는 더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에게 장례식을 부탁한 뒤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엄마가 시부랑 간호사들 사이에서 바닥을 구르면서 울부짖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엄마는 시부를 붙잡고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살인자 당장 데려오라고. 나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똑같이 단명시켜버릴 거라고. 엄마는 거의 정신을 놓은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자꾸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평소 엄마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사람 같아서 무섭기도 했어요. 저는 시부에게 되레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말이죠. 근데 시부 반응이 의미심장했어요. 뭔가 엄마가 이렇게 정신이 나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시부를 더 재촉했어요. 그랬더니 시부가 간호사들을 다 물려놓고 제게 얘기를 했어요. 또 그날이 문제였답니다. 시모가 우리 아빠 병실 쳐들어왔던 그날이요. 그날 저랑 남편이 먼저 귀가하고 나서 저는 시부가 시모를 집에 보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우리들 몰래 한 번 아빠 병실로 들이닥쳤다네요. 그럴 줄 몰랐고 갑작스러웠던 상황이라서 시모를 막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시모가 분에 못 이겨 멧돼지처럼 돌진했는데 속도 조절을 못하고 그만 아빠 위로 엎어진 거예요. 그걸 엄마가 뒤늦게 잡아당기면서 비명을 지르자 직원들이 병실로 들어왔고 다 같이 시모를 겨우 끌어내서 시모를 내쫓았다고 해요. 그때 우리 아빠가 잠깐 쇼크가 왔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큰일 날 뻔도 했대요. 시부가 예상하길 아마 그 충격이 컨디션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랑 안사돈한테는 참 얼굴들 낯이 없어.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소용없겠지만 정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구나. 내가 바깥 사돈한테 감히 조의를 해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 자리에서 마치 아빠의 사망 선고를 다시 듣는 것 마냥 저 또한 서럽게 울었습니다. 엄마가 시부를 원망하는 걸 말리던 것도 더는 못하고 그저 이런 인연을 끌고 와 버린 제 자신을 원망하기만 했죠. 그리고 저는 엄마를 모시고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조문객들이 좀 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참 고맙게도 제 발로 찾아온 시모도 있더라고요. 저는 엄마한테 나서지 말라 했고 시모 하는 꼴이 궁금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우리 아빠 사진 앞에 서서 인사하고 절하더니 금세 앉을 곳을 찾아가 떡이나 주워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뭔 줄 아시나요? 아이고야, 잘 돌아가셨네. 오상이 따로 없다. 어차피 죽을 팔자였는데 잘 됐지 뭐. 식구들 주머니 사정은 더 이상 걱정 없겠다. 그러게 딸 교육을 잘 시켰어야지. 자기 딸내미 건방진 거 대신 벌 받은 거야. 이건 일부러 우리더러 들으라고 하는 소린지 아니면 저랑 엄마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건지 시모는 그 재수없는 목소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모의 입방정을 주변 사람까지 다 듣게 되었어요. 근데 주변 식구들은 시모 성질이 개똥 같다는 걸 아나 봐요. 굳이 말 섞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그건 당사자가 아니니까 참아줄 수 있겠죠. 저는 시모의 더러운 주둥이가 욕하고 있는 주인공이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죽인 거나 다름없는 사람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뻔히 있는데 저런 개소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시모란 사람은 그저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뭐가 잘못된 건지 아예 상식이 없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말 못하는 개돼지가 나을 지경이었죠. 시모가 자기 앞날도 모르고 떡을 껌처럼 질겅질겅 씹고 있길래 오랜만에 오만정 다 떨어지더군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났던 저는 이제 그만 시모와의 인연을 정리하려고 움직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접시에 담긴 김치를 들었어요. 그리곤 시모 얼굴에 패대기 쳤고 놀라서 숨 돌리고 있는 시모를 두곤 처먹고 있는 그 떡도 시모 얼굴에 패대기 쳤습니다. 나 지금 그쪽 만난 거 진짜 하늘이 원망스러울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나만 그런 거 아닐 거라서 이해해 보려고요. 그쪽도 앞으로 나 만난 거 하늘까지 원망하게 될 거예요. 내가 당신 인생 완전 똥통으로 만들어버린댔잖아요. 이 정신 나간 년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네 아빠 뒤진 걸로도 말을 안 듣겠다? 새파랗게 어린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 병원장 3호야. 내 말 한마디면 지금 네 아빠 장례식도 엎을 수 있다고. 시모 입에서 아빠가 언급되는 게 너무 싫었던 저는 식탁 위에 있던 육개장에 침을 뱉어 시모한테 또 퍼부어줬습니다. 시모는 제가 무슨 짓을 할지 지켜보고 있었으면서도 그걸 못 피해서 처맞고 있더군요. 병원장 3호? 당신 죽을 때는 와서 눈물 흘려줄 식구들도 없게 할 거라 했을 텐데 썩어 빠진 자궁 때문에 겨우 아들 하나 덜렁 낳았으면 며느리 하나 있는 것도 귀한 줄 알았어야지. 자기 노후 시궁창 만들고 싶어서 작정을 하셨네. 이 살인자녀나 어디 원하던 대로 혼자 한번 잘 살아봐봐. 저는 남편한테 가서 내 손으로 시모를 내쫓으면 머리채를 잡을 것 같으니 직접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모에게 퍼붓는 동안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것도 못했어요. 시부가 같이 있었는데 시부한테 시모의 행실을 다 들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 말대로 시모를 데리고 장례식장을 나가는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어요. 장례식 끝나는 대로 이혼하자고 말이죠. 남편은 대답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렇게 짧고도 버거웠던 3일이 지나고 아빠를 보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망설임 없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시모랑 남편을 대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그리고 시부가 손수 건네준 병원 임직원들 증언과 CCTV 영상을 확보로 시모의 행포를 법정에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상해치사죄로 인정되어 무려 4년형의 징역을 살게 되었죠. 그 시기에 시부가 시모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시모가 구속되기 전 몸도 마음도 빈털터리가 된 그 꼴을 직접 지켜보고자 법정에 나가 있었어요. 시모는 뒤늦게 제 다리를 붙잡으며 용서를 빌더군요. 살려달라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데 고작 이 천박한 아줌마 때문에 우리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서 또 화가 나더라고요. 이제 진짜 외롭게 늙어 죽을 일만 남았겠네요. 그게 싫으면 깜빵 친구들이나 사귀어 보시던가요. 혹시 알아요?
지옥 가는 길만큼은 친구들이랑 동행할 수 있을지. 시모에게 붙잡힌 발목을 털어내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역시 시모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저한테 쌍욕을 퍼부어 주더군요. 참, 그리고 전 남편은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자리를 마련했었어요. 전 남편이 어른한테 예의가 발라서 좋아했었는데 그 마음이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못하는 걸로 연결될 줄은 또 몰랐네요. 어떻게 보면 전 남편과는 참 휴전 같은 만남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 때문에 서로 긴장을 하고 살아야 하는 관계는 결국 이런 결론으로 도달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도 했고 여전히 좋아한다고도 했어요. 그런데 저를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자기 엄마 때문이었어요. 시부는 피 안 섞인 시모를 버릴 수 있지만 자기는 차마 그게 어려울 것 같다네요. 전 남편은 그런 선택을 할 만도 한 것이 시모가 전 남편에겐 잘했을 거잖아요. 아무튼 그게 저랑 전 남편과의 마지막 인사가 되었어요. 그 뒤로는 제가 결혼을 했었나 믿기지 않을 만큼 흔적도 없이 솔로 생활을 만끽 중입니다. 아빠를 여의고 혼자가 된 엄마랑 당분간 여유를 갖고 좀 쉴까 해요. 저도 엄마도 속을 많이 다쳐서 힐링이 필요하거든요. 행운이 오길 욕심내진 않아요. 다만 앞으로 남은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의 불행은 없길 바라네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30대를 한창 달리고 있는 여자로 최근에 알턴 일을 확 뽑아버린 사건을 겪고 속이 시원해져서 사연을 공유해보고자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올려진 사연 전부를 소개해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 사연이 여러분들께 소개가 된다면 뿌듯하기도 하고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사람이 참 대외적인 모습, 겉으로 꾸며진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나이 먹도록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을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알에서 깨어나오게 되었는데 아직도 알 속에서 꿈틀거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저처럼 알 밖으로 나오는 게 무서우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고 그 자리를 박차 나오시길 바랄 뿐이랍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비장하게 말을 하나 싶으시죠? 지금부터 제 사이다 같은 사연 목구멍으로 꼴깍 넘기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달려주시면서 마지막에 저에게 꼭 잘했다, 용감하다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제정신 아닌 시댁, 다시 한번 엉덩이를 발로 차주고 싶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족함 없이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 구김살 없어 오냐 오냐 예쁘다는 소리만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 어떤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을 주시면서 저의 몸도 마음도 다치지 않게 보살펴 주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저희 집은 상당히 재력이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저는 가지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우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부에는 그다지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일찌감치 악기를 하나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남들 다 거쳐가는 피아노로 시작했지만 피아노는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었고 어머니를 따라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오랜 시간 바이올린을 연주하셨고 대학 강단에서 강의도 하셨던 재능이 출중한 분이셨기 때문에 저 또한 어머니를 따라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처럼 거창하리만큼 실력이 대단하여 알아주는 전공자는 아니었고 그럭저럭 중간은 하는 연주자였는데 운이 꽤 좋았습니다. 제가 바이올린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저희 집이 넉넉한 편이었거든요. 어머니네 집안이 대대로 부동산으로 부를 쌓아 오신 집안이었고
아버지께서는 국내 항공사의 임원직을 맡아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안에서는 평생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부를 쌓으셨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경제적인 여유로움에서 자유를 얻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걱정은 오로지 저 하나였는데 제가 사춘기를 지낸 이후부터 부모님께서는 세상에 월급쟁이만큼 안정적인 사람도 없다며 그런 남자를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월급을 또박또박 가져다주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라고요. 물론 부모님께서 말하는 직장이 평범한 기업은 아니긴 했지만요. 제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부터는 하루빨리 가정을 이뤄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면서 살길 바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모험적인 성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눈에는 평생 제가 어린아이로만 보이는지 든든한 남자를 만나서 부족함 없이 살길 바라셨습니다. 부모님의 등살에 저는 마치 결혼이 목표인 사람처럼 굴기 시작했고 제가 30살이 되자마자 선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마땅히 괜찮은 남자를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나이가 많거나 배가 나왔거나 머리숱이 많이 비었거나 나이가 비슷하면 성격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불필요한 부분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을 보러 다니는 것이 조금 지쳤고 제가 운명을 느낄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저에게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업체 측에서 가입 권유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써가며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더라고요. 선자리는 다 주변 지인분들께서 해주신 자리라 부담이 없기도 했고요. 결혼정보업체는 마치 저를 포장해서 선물 가게에 진열해 놓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별로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는 사람들을 통해 선자리를 받는 게 오히려 인증 같은 것도 좀 더 확실히 되는 느낌이고 운명의 상대를 만나진 못했지만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30 중반이 막 넘어설 때까지도 괜찮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제 친구들은 먼저 시집을 가 육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눈이 높은 것도 아닌데 괜찮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 점점 자존감이 떨어졌고 친구들도 저에게 아무나 만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화 속 주인공도 아닌데 한눈에 반할 만큼 괜찮은 왕자님을 어디서 만나겠냐며 적당히 조건 보고 결혼을 하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점점 그렇게 해야 하나 하는 굴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지인분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한 번만 만나보라고 어머니를 통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는데 처음에는 남편의 인상이 강렬하고 선이 두꺼운 마초 같은 남자 이미지라서 호감이 가긴 했습니다. 저는 비리비리한 사람보다는 체격도 좋고 얼굴선이 굵어서 진하게 생긴 사람을 좋아했는데 남편이 딱 제 이상형에 가까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매너도 깔끔하고 성격도 좋고 저에게 잘 맞춰주는 사람이라 괜찮다 싶어서 두어 번 더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이 5번째 만남에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의미 없게 만나봐야 서로에게 가식적인 모습만 보여주게 될 것 같으니 이런 단계를 전부 건너뛰고 결혼을 하자고 말입니다. 고백도 얼마나 마초 스타일로 하던지 저는 홀라당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만났던 뭔가 하나씩 부족했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제 남편은 백마탄 왕자님이나 다름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외적인 모습에서만 봐도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입고 다니는 옷도 멀끔하고 패션 센스도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무척이나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편 직업이 변호사거든요. 제가 만났던 그저 그런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직업이었습니다. 이 남자보다 괜찮은 남자가 나타날까 고민도 되었고 제 나이가 35살을 넘어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조바심이 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제가 철이 좀 없는 스타일이라 탱자탱자 놀기만 했고
바이올린만 그나마 열심히 하긴 했는데 바이올린으로 성공하지도 못했거든요, 사실. 영혼을 실은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서 유명한 연주가도 아니었고 평범한 교향악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저 하나 먹여 살릴 능력은 되니까 같이 살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집에서도 제가 빨리 결혼을 하길 바라기도 했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냥 충동적으로 결혼합시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집에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부모님께서는 너무나도 좋아하셨죠. 거기다가 직업이 변호사라고 하니 평생 돈 걱정은 없겠다고 하셨고요.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는데 아버지께서도 법조계 쪽으로 아는 분들이 꽤 많으셨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자네는 어디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나? 상속 전문? 기업 전문? 아니면 기업에 소속된 변호사인가? 아니요. 저는 땡땡 변호사 사무실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 듣는 로펌 이름인지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어디에 있는 로펌이냐며 대표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남편이 뻔뻔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본인 대학 선배가 대표로 있는데 같이 하자고 해서 다른데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사건이 들어오면 수임료 챙기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변호사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얼만큼 일이 들어오는지까지는 모르고 있었기에 조금 놀랐죠. 남편은 거기서 말을 아끼지 않고 변호사들도 좋은 로펌에 가야 돈을 많이 버는데 자기는 그런 급은 아니라면서 며칠 동안 사건이 없는 날도 있어요 하면서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의 표정이 상당히 미묘하게 구겨지는데 사건이 없으면 수임료도 없는 거니까 한마디로 무급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편이 너무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놔버린 바람에 놀라서 사례가 들리고 말았고 연신 기침을 뱉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견례 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편의 사무실에 사건이 없다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끄러움도 없는 건지 자신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변호사임을 계속 강조했고 부담스럽게 저희 집에 잘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이리저리 아는 분들도 많으시고 국내 유명 항공사의 임원으로 계시니 콩고물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남편에게 조용히 그만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시모가 본 것 같았습니다. 시모가 눈을 뾰족하게 뜨면서 그 자리에서 저에게 핀잔 섞인 말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사 되는 게 뭐 쉬운 일인 줄 아니? 사건이 없으면 세상이 평화롭고 좋다는 뜻인 거지. 앉아서 악기만 다룬 애가 이 섬세한 직업을 뭘 알겠니? 악기를 다루는 일이 얼마나 섬세한 작업인데 우리 딸에게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시모가 저를 꾸짖듯이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께서 순간 발끈하셔서 시모에게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웃기게도 저를 잡아먹을 듯이 이야기하던 시모는 어머니께서 개입을 하자 바로 깨갱하시면서 서둘러 다른 주제로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은근히 불편해하시고 시모는 눈치를 보는 상황이 지속되었지만 상견례 자리인 만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했기에 아버지와 시부는 조율을 하셨습니다. 결혼식은 어디서 할지, 손님이 몇 명이나 올지, 청첩장은 얼마나 찍을지 그런 상투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끝까지 어머니께서는 불편해하셨고 시모는 우리 집이랑 사돈을 맺고 싶긴 했는지 그런 어머니의 비위를 맞추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께서는 악기하는 걸로 트집을 잡는 집안이랑은 사돈 맺기 싫다고 말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그런 어머니를 진정시키셨어요. 옛날 사람들은 악기하는 걸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노동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면서 그냥 이해하자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구색 맞출 거 다 맞춰서 결혼을 했는데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저에게 그런 10월드가 열릴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서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남편에게 누나가 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신우가 되는 사람들인데 상상보다 더 뻔뻔한 철면피들이었습니다. 저한테 절대로 자기네들은 신우집 같은 거 안 한다고 할 생각도 없다고 하더니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선물은 없냐고 저보다 봉투를 더 반기더라고요. 제가 혹시 몰라서 사놓은 선물을 드렸거든요. 면세점에서 사온 보디 제품이랑 립스틱을 드렸는데 엄청 실망한 얼굴로 저한테 이게 전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뭐 제가 신우들 주려고 백이라도 사와야 했었나요? 하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그게 요즘 유행이래요 하면서 얼버무렸습니다. 신우들이 저한테 본인들 나이가 40을 넘겼는데 지금 유행 따지게 생겼냐면서 구시렁거리더라고요. 자기들 나이에는 비싼 게 최고인데 하면서 둘이 손발이 어찌나 척척 잘도 맞던지 저한테 뭐라 할 때만큼은 절친 같았습니다. 시자 노릇 같은 거 안 할 거라고 하더니 안 하기는 개뿔이죠. 그러더니 신우가 저한테 요즘 유행하는 애들이랑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별걸 다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요? 하고 물어보니까 손톱에 네일아트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한다면서 누가 요즘 그렇게 손톱을 바짝 깎냐고 하더라고요. 원래 악기하는 사람들은 손톱 기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악기를 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시모가 싹 대화에 끼어들더라고요. 손톱에 그 번쩍이고 그런 거 안 발라서 얼마나 좋니? 매니큐어 같은 거 바르면 쌀알 씻다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우리 아들이 그런 밥 먹으면 안 되지. 그 말 듣자마자 손톱에 매니큐어를 잔뜩 바르고 싶어지더라고요. 어쩜 말을 해도 저렇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참. 아무튼 쎄한 기분을 안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남편이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을 했다가 안 했다가 들쑥날쑥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교양악단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5번씩 연습실에 나가야 했는데 시간이 유동적인 편이긴 했거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습을 하러 나갔죠. 근데 변호사면 저보다 당연히 바빠야 정상인데 너무 집에서 놀고 있길래 일 안 나가냐고 물어봤더니 폰게임이나 하면서 대꾸를 하더라고요. 요즘 일이 없어서 파리만 날려. 우리 사무실 월세 못 내가지고 건물주가 문 닫아버렸잖아. 뭐 잠금 장치 걸어놨던데? 그래서 출근 못해. 저는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변호사 둘이서 일을 얼마나 안 하면 사건 수임이 들어오지 않아서 월세도 못 내고 쫓겨나 집에서 휴대폰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단 말입니까? 변호사식이나 되어서 그런 일도 법으로 어떻게 못한다는 게 너무 바보 같고요. 물론 월세를 못 낸 게 저 사람이니까 뭐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요. 진짜 빚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딱 우리 남편에게 어울리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슬쩍 눈치를 보면서 장인어른한테 말 좀 해주면 안 되나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월세를 우리 아버지 보고 대신 내달라고 부탁이라도 드리고 싶다는 소리였습니다. 월세를 내야 자기들도 사건 수임을 받지 않겠냐면서요.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돈 타령을 하니까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버지에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화들짝 놀라시면서 월세를 못 낼 정도로 사건 수임이 안 되는 사무실이냐고 차라리 국선을 하라고 하지 하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국선도 나쁘진 않은데 인식이라는 게 있지 않겠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국선 변호사 하면 약간 공짜 변호사 같은 느낌이 있잖아. 나중에 수임료도 후려치기 당한다고 뜬 소문도 많고. 당장 월세도 못 내는 주제에 이거저거 따지는 꼴이 한심해 죽겠더라고요. 아무튼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다시 사무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버이날이 되어서 시댁에서 밥이나 먹자고 하시길래 남편이랑 같이 시부를 모시고 식당을 갔는데 시모의 표정이 엄청 언짢아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런가 저도 눈치만 살살 보고 있었는데 제가 선뜻 시모에게 말을 걸지 않자 시모가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며느리식이나 되어서 일찍 와서 식사를 차려줄 생각은 안 하고 밖에서 사 먹을 생각밖에 안 하니?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을 그렇게 물 쓰듯이 쓰는 거야? 아니, 제가 무슨 남편 월급으로 사치를 하고 있으면 할 말이 당연히 없겠지만 저희 집에서 남편 사무실 밀린 월세까지 갚아준 마당에 그게 무슨 소리랍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입을 떡 벌렸죠. 거기다가 이 비싼 곳에서 밥을 먹게 된 이유가 시부가 밖에서 비싼 밥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셔서 예약까지 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원해서 온 것도 일방적으로 정한 것도 아닌데 시모가 다 제가 게을러서 밥 차리기 싫어서 여기 온 거라고 치부해버리니까 서운하더라고요. 저도 입이 뚫려 있는데 삼키는 건 아니다 싶어서 시부가 여기 오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온 거라고 톡 쏘아붙였죠. 그러니 시모가 저한테 자기는 며느리가 차려준 밥이 먹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연치 않게 시간이 맞아 늘러붙은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올케가 형석이네 사무실 월세도 냈다고 하던데. 엄마가 이러면 형석이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웬일로 첫째 신우가 제 편을 들어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괜히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건의 빌드업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불편한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첫째 신우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올케네 아버지가 국내 항공상 임원이라고 하셨지? 내가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 우리 시댁이랑 같이 해외여행을 가거든. 좌석 업그레이드 좀 해주라고. 그게 가족 한정이라서요. 아마 안 될걸요? 어머, 임원 백이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나랑도 올케랑 가족으로 묶인 사이 아니야? 부탁 좀 할게. 전부 다 꿍꿍이가 있어서 제 편을 들어주는 척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안 될 것 같다고 우리 아버지께서 부탁을 한다 해도 규정이라는 게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보통 저 정도로 말을 하면 다들 포기를 하고 알겠다고 하는데 신우는 정말 끈질기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어떡해? 내가 시댁에 이미 다 자랑해놓고 비즈니스 좌석에 모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올케가 사비 들여서 업그레이드 해줘. 나도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 올케 탓이잖아. 아니 신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고 하신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사비를 써서 신우 시댁 자리를 업그레이드 해드려요? 그러니까 신우가 저한테 애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미 시댁에 자랑 다 해놨다. 시부모는 비싼 좌석 타는 줄 안다. 자기 체면 좀 살려줘라. 온갖 말을 다 하더라고요. 때를 쓰고 박박 우기기도 하고 피곤해서 뿌리치고 가려고 하는데 식당 주차장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니 시모가 다가오셨습니다. 너네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하는데 신우가 선수를 쳐서 지한테 유리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제가 되는 걸 안 되는 것처럼 한 것 마냥요. 사돈 어른한테 비행기 좌석 업그레이드 좀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안 된다고 제가 단칼에 잘랐다고요. 아니, 앞뒤 사정 다 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걸로 유세를 떠내 만회하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대로 넘어가면 호구 잡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 번이 어려운 거지 이런 부탁은 한 번 들어주면 두 번, 세 번 부탁하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언제 유세를 떨었어요? 신우가 먼저 통보하듯이 저한테 말한 거잖아요. 이러시면 저도 곤란하죠. 그러니까 시모가 혀를 끌끌 차면서 임원이라고 우스대더니 이런 거 하나 못 해주는 거냐고 시댁 부탁이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진짜 사상이 엿보이고 저희 집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게 느껴져서 저도 발끈했습니다. 무슨 시댁이 갑이고 제가 을도 아닌데 제가 왜 그래야 해요? 부부는 평등한 관계예요, 어머님. 그러니까 시모가 제 등짝을 찰싹 소리가 나게 치더니 남자랑 여자랑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억울하면 남자로 태어나래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딴청이나 부리고 휴대폰이나 보고 있고요. 배신감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바짝 고개 숙이고 부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당당하게 나오니까 진짜 해주기 싫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탁 못 들어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정하게 회사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회사에도 규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떡해? 나 이미 시댁에 설레발이란 설레발은 다 쳐놨는데 돈도 없단 말이야. 제가 발을 동동 구르는 신우를 보고 남편 옆구리를 쿡 찌르니까 그제야 신우한테 미리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장인한테 부탁하기 어렵다고 하며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그러자 시모가 눈을 세모나게 뜨면서 장인어른이 그깟 월세 한번 내줬다고 눈치라도 주는 거냐면서 남편에게 다그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관이었습니다. 본인은 그깟 월세 한번 도와준 적 없으면서 말은 똑바로 해야지. 도와준 사람은 전데 왜 욕을 먹는 것도 제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표정이 점점 굳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라고 하더니 저한테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더 이상 이야기를 해봐야 좋을 게 없다고 판단을 한 건지 자리를 서둘러서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차에 타서 집으로 오는 내내 제 표정이 한껏 구겨져 있었는데 남편은 눈치까지 밥 말아먹은 건지 나 잘했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할 만큼 했으니까 저한테 아버지한테 부탁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만약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되면 서로 좋은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욕만 먹었는데 도대체 서로 좋은 거라는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남편한테도 아버지께 그런 부탁드리는 거 눈치 보이고 싫다고 했더니 남편이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는 저에게 항공권 예약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사위가 연락 와서는 신혼에 가족여행 가는 거 좌석 업그레이드 좀 해달라고 하던데? 그 정신 나간 인간이 저희 아버지께 자기가 연락을 해서 좌석을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염치도 없게 말입니다. 제가 속상해 죽겠다고 아버지는 왜 그거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나를 더 화나게 만드냐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껄껄 웃으시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고. 시댁 눈치 보는 거보다야 그냥 한번 해주는 게 낫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신우한테 항공권 예약 번호를 알려달라고 연락을 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씨부리는지 아십니까? 어차피 이렇게 해줄 거면서 그때는 왜 기분 상하게 안 된다고 한 거야? 앞으로는 부탁하면 바로바로 좀 해줘. 알았지? 비행기 티켓을 그냥 취소시켜버릴까 고민을 하다가 신우 시부모로 보이는 사람 2좌석만 업그레이드를 해버렸습니다. 원래 직원 할인이니 업그레이드니 직계 가족만 가능한 거고 아버지 백으로 임의로 업그레이드하는 건데 그 식구들 전부 다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에 다녀와서 신우가 저한테 쪽팔려 죽는 줄 알았다고 난리 법석을 떠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도 당연히 비즈니스 좌석 해줄 줄 알고 한껏 으스댔는데 시부모 자리 2개만 해줄 수 있냐고 하면서 그렇게 안 받는데 올케 뒤끝 대박이라고 하더라고요. 해준 걸 감사하게 생각할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좌석값만 2배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면서 면세에서 제 선물 하나를 안 사온 거 있죠? 아니, 우리 아버지께서 좌석 업그레이드를 규정까지 어겨가며 해주신 건데 빈손이 말이나 되냐고요. 적어도 우리 아버지 선물로 양주 한 병 정도는 사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남편에게 불이 나게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속 터지게 장인어른 부자잖아. 양주값이 한두 푼도 아닌데 부담됐나 봐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덕분에 비행기 좌석값 절약했으면 당연히 그런 성의는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지네 누나가 그럴 돈이 있었으면 돈 주고 비즈니스 끊고 가지 않았겠네요. 그러면서 장인어른도 치사하다고 누나 좌석까지 업그레이드 해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상식이라는 게 없는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동안 또 조용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조용할 땐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간혹 가다가 시모가 연락해서는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주고 있는 거 맞냐? 빨래는 제대로 해주고 있냐? 옷은 꼭 다려줘라 할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곤 했습니다. 꼭 끝에는 우리 아들이 무려 변호사씩이나 되는데 잘 모시고 살아라 하면서 끊으시거든요. 월세도 못 내는 변호사인데도요. 그렇게 결혼한 지 8개월 차가 되었을 때 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차가 무슨 차냐면요. 우리 아버지께서 남편이 국산 중고차를 타는 거 보고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됐고 변호사인데 결혼 선물로 차 한 대를 사주고 싶다고 하셔서 구매한 겁니다. 무려 외제차를 일시불로 턱하니 사서 주셨고 물론 명의는 제 명의지만 남편이 출퇴근할 때 타고 다니라면서 사주신 차였습니다. 차를 받았으니 보험을 가입하는데 제가 운전자 부부 특약을 넣으려고 했었거든요. 제 명의라서 보험자 명의는 저여야만 하고 남편이 타고 다닐 차니 부부 특약이 딱이다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이 굳이 모든 운전자가 가능한 비싼 보험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래야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내가 외제차를 결혼 선물로 받았다고 자랑을 했더니 우리 둘째 누나가 타보고 싶다고 난리를 치잖아. 우리 아빠가 사준 차를 왜 둘째 신우가 타보고 싶어 해? 그럼 조수석에 태워. 운전을 시킬 필요가 있어? 우리 누나 차 봤지? 엄청 오래된 경차잖아. 가끔 놀러 갈 때 기분 내고 싶다고 차 좀 빌려달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거든. 이게 네 차야? 우리 아빠가 내 명의로 사준 차야. 너 출퇴근할 때 쓰라고 사준 차지만 내 명의 내 차라고. 그래, 말 잘했다. 장인어른이 나랑 결혼했다고 나 타라고 사준 차잖아. 나 타라고. 너 진짜 돈 가지고 사람 치졸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다?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새 차가 나오자마자 신우를 빌려준 애 만에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당신 출퇴근할 때 기살라고 사준 차라고. 신우들한테 빌려주지 말고 절대로 난 싫으니까 보험은 내가 알아서 들 거야. 알겠어? 저도 너무 화딱지가 나서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운전자 부부만 가능하게 보험을 넣고 몇 주간 별 탈 없이 시간을 잘 보냈단 말입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차 구경도 하고 싶고 얼굴도 보고 싶으니까 근교에 있는 카페에 가자면서 주말에 연락을 하신 거예요. 저랑 남편이랑 둘 다 같이 나오라고 맛있는 거 먹고 기분도 내자고 하면서 시간 약속을 잡으시길래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나오라고 하니까 준비하라고 했더니 남편이 엄청나게 당황하면서 오늘? 지금? 당장?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어차피 오늘 일정도 없고 집에서 그냥 놀고 먹는 거보다 밖에 나가서 바람 쐬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더니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밖에 나가기 귀찮은데 그냥 쉬고 싶은데 하면서 문구적 거리는데 빨리 옷 입고 나오라고 차키 내놓으라고 시동 걸고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딴청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느낌이 진짜 쎄하게 들더라고요. 차키 어디 있냐고 제 차 물어보는데 대답을 하지 않길래 설마 신우한테 빌려준 거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누나가 조카들이랑 조카 친구 가족이랑 놀러를 가는데 차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럼 어떡해. 짐도 워낙 많고 또 경차라서 고속도로 달리기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조카들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잖아. 네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내가 책임을 왜 져야 하니? 그러면서 부부싸움을 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염치 없다. 보험은 어떻게 한 거냐? 왜 나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그런 짓을 하는 거냐고, 나를 우습게 보는 거냐고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요. 남편도 할 말이 없고 자기 자존심은 상하니까 저한테 친정 식구들을 만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는 너무 짜증나서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서 저를 좀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짜증나서 정신 나가겠다고 막 울어대니까 부모님이 저 데리고 드라이브를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정말 경우 없는 집안이 아닐 수가 없다면서 날이 갈수록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고 화를 씩씩 내셨고,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저도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더 짜증이 나는 건 첫째 신우고 둘째 신우고 둘 다 염치는 밥 말아먹은 문외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둘째 신우가 차 빌려가는 거 말고는 다른 문제가 없었기에 그나마 정상인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둘째 신우가 시집을 제일 먼저 가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시조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저한테 악기를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자기 딸이 잘하는 악기를 찾아달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만 해도 이것저것 다 배워보고 결정을 했던 거라 신우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막무가내로 저에게 악기를 찾아달라고 생떼를 쓰더라고요. 시조카가 뭘 잘할지 제가 어떻게 알겠냐고 하면서 저도 바이올린 말고 다른 악기는 다룰 줄 모른다고 거절을 했더니 글쎄 저에게 교향악단에 한번 데려가 주래요. 거기 가면 악기 많지 않냐면서 한 번씩 해보면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진짜 쇼킹하죠? 다른 악단 사람들의 악기를 한 번씩 연주해보게 하면 어울리는 악기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는 말이 너무 비상식적이고 무식하게 들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프로이시고요. 자기 악기를 남의 손에 맡기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까다롭게들 군다면서 구시렁거리는데 그 정도는 상식 아닌가 싶더라고요. 뭐든 자기 손탄 물건은 남에게 빌려주지 않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악기를 배우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그럼 바이올린을 배우겠다고 하면 직접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저한테 쓰다 남은 악기 없냐고 하더라고요. 악기값이 비싸서 얼마나 배울지도 모르는데 돈 주고 사기가 아깝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딱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돈 걱정하실 거면 악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요. 유지비에 레슨비에 악기값에 돈 엄청 깨지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 이후에 돈이 많이 든다는 말에 오기가 생긴 건지 뭔지 저한테 음악 쪽 일을 시키고 싶은데 싸게 후려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둘째 신우가 쪼아대고 첫째 신우는 둘째 신우만 차 빌려주냐고 본인들도 빌려달라고 닥달을 하고 거기다가 시모는 자기 아들이 왜 이리 말랐냐면서 변호사 마누라씩이나 됐으면 사건을 좀 턱턱 물어와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제정신 아닌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저는 빠질 데도 없는 살이 5kg나 빠져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우리 어머니께서 이혼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셨고요. 제가 교행 악단 정기 공연을 준비하는데 계속 전화해서 방해하고 일을 시키려고 하고 마음에 안 드는 티를 팍팍 내니까 너무 지쳐버린 거죠. 남편이 중재라도 하면 다행인데 계속 우리 가족한테 그것도 못해줘? 이 말만 반복하고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정말 제대로 기가 막히게 복수를 하면서 새 인생 찾아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희 결혼 1주년 기념일쯤 시부모님 결혼 40주년이랑 겹치는 바람에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가자고 말이 나온 겁니다. 당연히 저에게 온 가족 좌석을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해오라며 항공권 구매까지도 저에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호텔도 예약해라, 일정도 짜놔라. 전부 다 최고급으로 해오라고 하는데 돈은 한 푼도 안 주더라고요. 제 돈으로 다 예약하라고 자기들은 몸만 가겠다는 거죠. 열받아서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곱게 이혼해주면 안 된다고 판을 짜기 시작하셨습니다. 비행기는 편도로만 끊어놓고 좌석도 날개 쪽 좌석으로 제일 시끄럽고 풍경도 안 보이는 곳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호텔도 엄청 고급스러운 호화호텔 옆에 딸린 허름한 2성급 비즈니스 호텔로 잡았는데 모텔보다 못한 수준이더라고요. 여행 준비는 제가 하겠다며 시댁에 떵떵 큰 소리를 쳐놓고 고급 호텔에 비즈니스 좌석을 끊어놓은 것처럼 뻥까지 쳤습니다.
그리고 여행 당일에 공항에 모여서 출국 심사를 하는데 제가 일부러 유효기간이 만료된 옛날 여권을 들고 갔습니다. 당연히 심사에서 걸리게 되었고 저는 만료된 여권으로는 비행기를 탈 수 없다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들 한 소리씩 하는데 웃음을 꾹 참고 집에 새 여권 있으니 다음 비행기를 타고 가겠다고 먼저 들어가 계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면세 쇼핑하기로 했잖아. 나 카드 없는데. 카드 줘. 저는 고분고분하게 미리 전날 정지시켜 놓은 신용카드와 해외 나가서 밥 사 먹고 있으라며 선불 카드를 남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비행기 타러 들어가는 걸 배웅하자마자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가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요. 면세 쇼핑 중인 건지 남편이 전화가 와서는 카드가 안 긁힌다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길래 놀란 척하면서 알아보겠다고 연기를 했습니다. 정지된 카드로 뜬다고 호들갑을 떨길래 일단 당신 카드든 신호카드든 아무거나 긁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달래주었죠. 웃음 참느라 혼났네요. 그러더니 2시간 뒤에 전화가 와서는 이번에는 비행기 좌석이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좌석이 아니라 일반석, 그것도 날개 쪽으로 배정을 받았다면서 빨리 장인어른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10분 뒤에 아무렇지 않게 연기를 하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떡하지? 비즈니스 좌석을 산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처럼 공짜로 타려는 사람들은 뒤로 밀려서 일반석에 배정을 받게 된 거래. 다들 구시렁거리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리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웃기던지 눈물까지 났습니다. 저는 숙소는 땡땡 호텔로 찾아가면 된다고 마지막 피날레까지 전해준 뒤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짐도 전부 친정으로 옮겨버렸습니다. 포장이자까지 미리 예약해서 처리하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새벽 2시쯤 해외에 도착한 남편에게서 다시 한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진짜 이거 왜 이래? 호텔에 왔더니 예약 내역이 없대. 일단 우리 밥 먹으러 왔어. 그래? 그럼 그 호텔 옆에 보면 진짜 작고 허름한 호텔이 하나 있을 거야. 거기 가봐. 예약된 거 있을걸? 뭐라고? 제정신이야? 그 옆에 다 쓰러져가는 폐가 같은 저 건물이라고? 엄마, 일단 이 카드로 밥값부터 계산해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하는데 시모는 이 카드 안 긁힌다는 것 같은데? 얘 뭐라는 거냐 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면서 시부모의 남편의 신혼의 가족들까지 전부 난리가 나는 소리를 전해 들었습니다. 다들 영어 한마디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 건지 계속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불평을 하길래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기로 마음먹었죠. 빈대처럼 들러붙는 당신네 가족들 전부 쫓아내기로 했어. 집 정리도 다 했고. 이혼 소장 보냈으니까 한국 돌아오면 확인해. 여권 일부러 만료된 거 들고 갔는데 눈치 못 채더라? 표지색이 다른데. 그리고 비행기? 내가 정신 나갔다고 10명짜리를 전부 비즈니스로 끊니? 너네 가족 염치 없다. 호텔도 나보고 방 4개를 잡으라고? 허름한 모텔로 1박만 예약 잡았으니까 내일부터는 호텔도 알아보도록 해. 아, 맞다. 면세점에서 쓰라고 준 카드는 정지된 카드니까 버리고 선불 카드에는 특별히 10만 원 넣어왔으니까 맛있는 거 사 먹어. 돌아오는 비행기 티켓도 알아서 끊어서 와. 그랬더니 야 난리가 났더라고요. 바로 전화 끊어버리고 무음으로 돌려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로 욕을 보냈다가 돈 좀 빌려달랬다가 미안하다고 했다가 또 욕을 하다가 무슨 모노드라마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달이 난 지 딱 3일이 지나서 친정집으로 시부모와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부모님께서 태연하게 무슨 일이냐 하니 시모가 씩씩거리면서 저 못 베어 처먹은 이러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남편의 뺨을 제대로 치셨습니다. 뭐? 못 베어 처먹어? 누가? 내 딸이? 어디 빈대 같은 그지 새끼들이랑 사돈을 맺어가지고
여기 와서 난리 그만 피우고 이혼 소송 준비나 잘하셔. 위자료며 뭐며 우리 변호사가 최고액으로 때릴 테니까. 이번 여행에서 돈 좀 썼을 텐데 준비 잘하라고. 그러고는 소금 어딨냐 하길래 제가 굵은 소금 한 포대기를 드리니 그걸 전부 시부모와 남편에게 쏟아 부으시더라고요. 시모가 악소리 한번 못 내고 쫓겨나고 나서는 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문 열어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한 30분을 안 가고 버티더라고요. 결국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시부모와 남편을 잡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남편은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찾아와서 빌고 연습실까지 쫓아오고 했는데 그때마다 경찰을 부르고 스토커로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게 누적이 되니까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저는 소송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이혼을 했고 위자료도 1,5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쏟아부은 돈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돈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치워서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이혼한 지 지금은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전 남편은 그때 해외에 나가느라 쓴 카드값을 갚아내느라 난리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사건이 잘 잡히지 않은 탓에 국선 변호사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고 난리를 친다던데 신우들이고 시댁이고 서로 나몰라라 하고 덤터기를 다 전 남편에게 씌웠대요. 그리고 저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는데 말이죠. 제가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빌려주겠나요? 바로 차단부터 넣었습니다.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니 웃겨 죽겠더라고요. 이래서 수준 차이가 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속 알맹이는 보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인 지금 좋은 사람이 다시 한번 나타나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길었던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